우울증도 암처럼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우울증이 초기 왔을 때 본인은 우울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체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줄어든다거나 회피하기도 하죠.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조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방금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심해지면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제 환자 말씀드리지만 부인분이 남편을 원장님 환자분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본인이 우울증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나요? 네, 꽤 있으세요. 부인분이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남편이 말수가 없어지고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과격해진다거나 운전이 난폭해진다거나 짜증이 많이 늘거나 그래서 그럴 때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뇌파를 찍어봐서 객관적인 근거를 보기도 하고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우울감인지 알아보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떨 때 내가 확실히 우울증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나요? 보통 남들한테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알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절대로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혹은 예전에 하던 일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다 보면 알게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울증도 암처럼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나요? 암처럼 초기, 중기, 말기는 아니지만 우울증의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보통은 우울장애 혹은 좀 심해지면 주요 우울장애 이렇게 나누기로 합니다. 경증은 기분이 이전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고 우울감을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쩌면 본인은 우울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신체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잠을 못 잔다거나 혹은 식사량이 너무 줄어든다거나 그래도 일상생활은 하기는 하니 남들은 모르기도 하죠. 그럴 정도의 에너지는 남아있는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김 부장님이 출근은 하셨는데 일은 하는 것 같지만 집중조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출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봅니다. TV를 봐도 재미없지만 재미없는 채로 계속 보기도 해요. 또한 친구를 만나러 가긴 하는데 만나러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만났어도 친구들 얘기에 집중을 못하고 시무룩하기도 하죠. 그리고 갔다 와서 후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반응을 덜 하게 되고 익십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일이 남겨둔 채로 회피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가 경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나 이거 경증 정도의 수준인데? 네. 라고 느낀다면 네. 그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빨리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까지 바로 가기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에 보면 우울증 증상 체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기다 아니다 라고 해서 너무 놀라지는 마시더라도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보시고 내가 진짜로 우울증으로 가고 있는 정도인지를 먼저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울증이란 결국은 실행 기능이나 나를 통제하고 있는 전전두엽 기능이나 뇌의 여러 분야에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단력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런지 알아차리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좋아지는 면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오르는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상담을 하거나 말을 통해서 이런 옥시토신이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시면서 케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수면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오면 식사, 수면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다 보면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는 수준에서는 무엇보다도 식사 꼬박꼬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된 음식을 한 끼는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인데요. 수면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음날 괴로워집니다. 자야 할 때 잠을 못 자게 되고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되면 또 온갖 후회나 괴로움이나 불안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반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제때 자야 되시고, 제때 자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때 일어나셔야 됩니다. 알람 100개 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시고, 일어났다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셔야 멜라토닌이 생기고 그게 밤에 잘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밖에 나가시라. 할 일이 없으셔도 테이크아웃 하러 가시라. 이게 수면을 챙기는 길입니다. 중증 우울증은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하는데요. 우울한 기분이나 혹은 즐거움이 없어지는 게 2주 이상 매일 지속되어서 사회생활은 물론 식사, 수면 같은 일상생활까지 아예 무너지는 것들이 중증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한 달 만에 5kg 이상 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혹은 과다하게 폭식을 해서 체중이 너무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면이 이어지는 입니다. 아무리 몸을 피곤하게 해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자도 몇 시간 만에 바로바로 깨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죠. 혹은 하루 종일 자는 과도한 수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조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서 짜증이 너무 많이 내고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청소년의 경우 특히 우울감의 양상이 과도한 짜증, 사춘기라서 그래 정도를 넘어가서 폭발할 듯이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많고 학교를 안 가기도 하고 이런 양상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에너지 수준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어서 연락을 못 받아요. 에너지 수준이 바닥이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제 환자 말씀드리지만 와치를 차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움직인 게 20발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모난 감옥, 침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나 이거 왜 살지? 라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방금 뭐 했는지도 몰라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도 찾는 분도 있으세요. 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심해지면 나 이렇게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 매일매일 이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괴로워지면서 자살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우울증의 경우 10 내지 15%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증과 중증을 나눌 수 있는 포인트가 힘들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아예 그것도 못할 정도가 돼서 일상생활이 무너졌느냐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증인 것 같다 네. 느끼면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어려우니 반드시 병원을 가서 해결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질환입니다. 결국 몸이 아픈 질환이기 때문에 중증이라고 판단이 되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반드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실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에는 첫 번째로 상담 치료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왜 이렇게 힘들어진든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현재의 증상은 뭔지, 과거에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치료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못났기 때문이야?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라고 실제와는 다른 부정적인 사고를 잘 교정을 해서 생각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나 분석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과거에부터 어려웠던 갈등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현재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혹은 내가 가진 갈등의 원천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면서 인격적인 변화까지도 찾아가 보는 과정이 정신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치료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의사들은 약 처방에 많은 중점을 두는 게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치료 효과가 좋고 재발을 막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약물 치료입니다. 뇌의 회로나 뇌 기능을 살려주는 것들이 약이고, 뇌 구조상의 변화가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거를 교정해 주는 게 약물 치료이긴 합니다. 정신과 약물은 내성이나 의존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일상생활이 무너져서 나에게 너무 많은 피해가 오고, 그러면서 진짜로 심질환이나 당뇨나 이런 신체 질환도 훨씬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약의 부작용이 설사 있더라도 잘 자고 잘 드시고
그러면서 일상활동 할 수 있는 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항우울제는 의존성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약을 잘 써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물 치료에서 두려움이 있더라도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가족이 걸려도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약을 씁니다. 세 번째는 경두개 자극 치료가 있습니다. 경두개 자기장 치료라고 하는데, 자석을 통과해서 두개골을 통과한 다음에 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혹은 경두개 직류 자극 치료가 있는데, 자기장 대신에 부작용이 없을 정도의 아주 약한 미세한 전류, 두개골을 통과해서 마치 물리치료를 받듯이 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다는 분도 있으시고 잠을 잘 잤다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분 중에는 임신 중에도 이 치료를 하시면서 임재를 유지하셨고, 또 출산도 잘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인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을 병원에 데리고 오는 팁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를 처음에 받아줄 수 있는 게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너 혹시 힘든 게 있어? 너무 힘들다면 같이 병원 가볼래? 내가 같이 가줄게. 또 하나는, 너 말고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요새 우울증 많더라고. 이게 너 잘못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병일 수도 있으니까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상담을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당신이 내 보호자라서 좀 같이 좀 가자 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면 사고가 조금 왜곡이 돼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의 10 내지 20% 정도까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고, 점점 심각해지면 뇌의 기능까지 떨어지는 상태에 이르고 결국 자살 시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힘든 질환이니 꼭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은 혼자서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걸린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 하셨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치료의 절반 이상을 성공할 수 있으니 주변인과 병원, 전문기관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